네, 2022 서울 패션 허브 지식 콘서트 7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장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또 지식 콘서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묵직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청해 보려고 합니다. 패션과 IT 융합. 자, 오늘 연사자분을 모셔야겠지요.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박창규 교수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패션과 유통산업을 주제로 또 강연을 청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과 현장에 와 계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어, 이름은 화학공학부지만 저는 전공은 패션 쪽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IT 기술입니다. 이따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찾아보니까 섬유 고분자 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강연을 하실지,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패션과 유통산업이라는 주제인데, 조금은 광범위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이분들이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었으면 좋을지 한번 먼저 좀 길잡이를 좀 주신다면. 예, 저는 사실은 일단 여러분들과 같은 전공을 여러분들만 할 때 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는 제 옷은 제가 만들어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복장학원도 다니고 패션 쇼도 하고 해서 제 그때 당시 꿈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열정만 갖고는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IT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와 패션의 융합만 한 3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IT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죠. 그다음 패션도 역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이 이 시대의 화두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패션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테크 쪽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해보면 어렵지가 않은데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이란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패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좀 한번 최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완벽하게 어떤 게 개념 정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으시고 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테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강연 바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저를 처음 보시나요? 저기 유튜브로 접속해 보신 분들은 어디 가서 제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패션, 유통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오늘 좀 부족한 자료들은 제 책을 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어떤 변화들을 좀 빨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마 뭐 디지털 패션 같은 거는 이미 다른 강연에서도 하신 것 같아요. 클로라든가 이런 3D 패션 같은 거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저는 좀 더 첨단, 좀 더 아직 좀 일반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NFT나 메타버스, 뭐 별로 어감은 안 좋지만 코인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지금 뭐 대전환 시대죠. 이 따라가기가 참 숨가쁘죠. 예, 201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인더스트리 4.0이 나와가지고 막 스마트 팩토리다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패션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인더스트리 4.0 나왔는데 이게 2016년에 나온 얘기예요. 그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인 크라우스 슈밥이 3월달에 스위스 그 포럼에서 처음에 얘기를 꺼낸 이후에 그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이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 지고 아주 1승 겨우 했는데 그때 눈물을 머금었던 이세돌 구단. 그때 그게 2016년 벌써 6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또 연말에 대선하고 연결되면서 모든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도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도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4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 구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걸 4차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지? 들어는 봤는데 아무 정확히는 몰라. 그러고 그냥 넘어왔어요. 내 삶이 큰 뭐가 달라지는 거 없이. 그렇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왔다고 해서 뭐 내가 무슨 뭐 돈을 갑자기 2배로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또 나오죠. 요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또 앞서서 웹3 얘기하죠. 웹 3.0 얘기를 막 하는데 도대체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에 관통하는 철학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런 말들을 관통하는 그 철학과 변화 이거를 알면은 되게 쉬워요. 저는 공학을 했지만 제 아까 그 1편의 그 제 소개를 보면 제가 이제 교양대 학장을 저희 건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적 고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에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인공지능 알아서 뭐 하는 거지? 인공지능 어디다 쓰는 거지? 왜 나왔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던 것이 왜 지금 다시 또 회자되고 있지? 이런 것들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 착각은 금물이라는 슬라이드를 꼭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고양이가 거울 보고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아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알면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이라도 가요. 그렇죠? 근데 고양이가 호랑이라고 아는 순간 호랑이를 만나면 물려 죽어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공부라도 해요. 찾아보기라도 하고 내가 모르니까 언젠가는 공부해야지라고도 하지만 안다고 착각을 하면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과학기술 논문도 아니에요. 뭐 SCI 논문도 아니고 어디 뭐 책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내는 편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책임이 청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책임이 필요한. 근데 제가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의 유튜브 심지어 TV 방송에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들이 많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IT 융합을 30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놀랍겠지만 저는 섬유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섬유공학과를 나왔는데 박사학위 97년에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뭔지 아세요? 3차원 화상 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섬유 제품의 품질 평가 방법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97년에 저는 AI를 했어요. 그리고 클로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한 거 있죠. 클로 나오기 전에 원래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카이스트에서 개발할 때 제가 연구비를 1억 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클로 이전에 2006년에 클로가 나온 거는 2009년이고 2006년도에 제가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빨리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자만했었냐면 이걸 내가 모르면 섬유 패션 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만했었어요. 이걸 AI 얘기하는데 AI를 제가 박사학위를 97년에 받았는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아리. 그리고 저는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6년, 17년 얘기예요. 저도. 그런데 2017년쯤에 들어와가지고 그 전까지 저도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일을 가고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가지고 그 4차 산업혁명의 리더들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아닌 거예요. 뭐지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본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 정도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 전문가인 나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으니 이거 일반인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널리 알려진 공인은 아니잖아요. 저희 분야에서만 좀 이름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널리 자꾸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착각, 이 오해 이런 것들은 정말 오늘은 여기서 다 내려놓고 4차 산업혁명 완전히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도 제가 8시간, 왜냐면 대학원에서는 한 학기를 가르쳐요 제가. 근데 오늘은 뭐 1시간 내에 이걸 다 가르치자니 딱 장표 한두 장 갖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패션이니까 옷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산업혁명 이전에 옷을 누가 만들었죠? 엄마가, 이건 그냥 상징적 뭐 젠더 이슈 이런 얘기는 없고요. 엄마나 아빠가 집집마다 다 자기가 필요한 거를 만드는 자급자족 사회였어요. 수작업 시대라고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엄마가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그 옷을 누가 만들죠? 네, 기계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해요. 이거 다 알죠? 사실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산업혁명의 역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한 달을 갖다 얘기해도 아마 재밌을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건 뭐냐면 그 기계에 하나가 더 연결이 돼요. 뭐가 연결이 되냐면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옷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2차 산업혁명은요. 전기라는 개념이 딱 나오면서 옷이 대량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전기는 주로 어디서 나오죠? 석유화합물의 추출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막 개발이 돼요. 중동이 유명해진 게 2차 산업혁명 때부터예요. 그리고 전기가 나오니까 라디오, TV 같은 대중매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전기가 장착된 전기 기계가 옷을 대량으로 만든 것이 전파를 타고 브랜드 홍보를 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운송수단의 발달을 이용해서 뭐 비행기나 열차 이런 거를 타고 세계에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야흐로 기성복 시대가 열려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때 태어났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그 기계에 하나가 더 연결이 돼요. 전기 에너지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연결되죠? 컴퓨터, 인터넷. 요즘은 무선 인터넷. 이런 게 연결이 돼가지고 더 정확하고 빠르게 또 다양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패션에서 보면 이제 패스트 패션, 뭐 그 SPA 브랜드 같은 게 이때 나타나요. 2차 산업혁명제는 이제 브랜드 시대가 열리고 브랜드 시대가 열리더니 이때는 이제 패스트 패션이 되죠. 그럼 3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때 어떤 기계가 이 라임을 좀 맞춰볼게요. 어떤 기계가 옷을 만들까요? 네. 이건 진짜 이거 저의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어디서 인용한 건 아니고 엄마 기계 들어보셨어요? 네. 마더 머신이 아니고 그냥 엄마 머신이에요. 영어로도. 왜냐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냥 UMMA 엄마 머신이라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진짜로 그렇게 써요. 마더 머신이라고 안 해요. 엄마 머신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기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처럼 기계화된 여기서 기계는 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뭐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옷을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내려가야 돼요.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엄마가 옷을 어떻게 만들어줬죠? SSFW 2번 만들어갖고 자녀들 모아놓고 맞는 거 골라가 이랬을까요?
뭐 브랜드 이렇게 홍보합니까 엄마가? 안 해요. 엄마는 그냥 아이의 수요자의 아이든 뭐 아빠 남편이든 간에 수요자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상황을. 이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집에 내가 어떤 원단을 갖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갖고 최적화된 수요자의 옷을 만들어주죠. 그게 엄마가 옷을 만드는 방식인데 그게 1차, 2차 산업혁명으로 딱 넘어가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대량 생산, 기성복 생산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슬쩍 없애버리고 그냥 매스, 대중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중을 위한 옷이 없었어요. 수요자가 특정돼서 특정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옷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그거를 누가 하냐면 기계가 해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기계,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치. 그러니까 결국은 AI,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옷으로 비유했으니까 엄마 기계죠. 그게 이제 일반 다른 산업으로 가면 나의 취향을 알아서 내 스케줄을 짜주고 식당을 예약해주고 뭐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주고 호텔을 예약해주는 비서기계,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요리사 기계, 내 스케줄을 짜주는 뭐 그다음에 쇼핑을 도와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옷을 사는 걸 도와주는 쇼핑 도우미 기계, 이런 기계들이 모든 영역에서 등장하는 전문가 기계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조금 이해가 돼요?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러면 97년에 박창규라는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어떤 혁명의 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 목적하는 어떤 추구하는 이념, 개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 수요자 개인 중심의 사회였어요. 집집마다, 마을마다, 고장마다 장인들이. 근데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공급자라는 게 기업이죠, 대부분. 자본가들에 의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생각나는 기업. 조선시대 때 누구나 다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하나만 대보세요. 없죠. 조선시대 때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급자라는 기업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시대가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역사가 200년도 안 됩니다. 브랜드? 고종황제가 있던 골룡포 브랜드 아세요? 명성 왕후가 타고 다니는 가마 브랜드 없어요. 다 지역 장인 이름밖에 없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산업화 이전의 세상을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살았어요. 뭐 지구의 역사까지 하면 수십억 년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가 산업화 사회를 산 지는 불과 200년. 그러니까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첨단화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화 사회에 태어난 우리들도 뭔가 DNA가 꿈틀거리는 거야. 과거의 그 개인 중심, 인간 중심이었던 세상이 그리워진다? 그래서 근데 옛날로 돌아가서 자급자족하자 이렇게는 안 되잖아. 이미 세상이 진화가 됐는데. 그럼 진화가 된 거를 인정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그게 이 변화의 흐름의 그냥 핵심 관통하는 철학이에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런 걸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회복, 복원, 복구, 회귀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4차 산업혁명 때 AI 이런 거 로보틱스 이런 거 저 감동 하나도 못 시켰어요. 저를 감동시킨 유일한 단어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는 인문사회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이공계 테크하는 사람들은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컨텍스트가 왜 이 독일이나 미국 애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충격적인 단어였냐면 컨텍스트가 뭐예요? 아까 엄마가 자녀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상황을 파악해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컨텍스트. 맥락.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만약에 옷을 만든다? 그러면 바로 만들고 디자인하고 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파악한 다음에 디자인 메이크. 이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인류의 과정이었어요. 인류가 해야 되는 잡 중에 하나인데
기성품 사회, 대량 생산 사회, 산업화 사회에서는 이 컨텍스트라는 말이 쓱 자취를 감추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대량 생산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컨텍스트야말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이게 없던 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할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고 있는,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이 정도까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이제 제 얘기 들으니까 뭐 엄마 기계 알겠어. 근데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다른 말이잖아요. 사실은 집합명사로 보면은 물론 이제 교집합이 있지만 약간 느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큰 집합명사예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은 약간 제조 관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기계라는 라임을 제가 썼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옛날에 있지도 않았던 디지털화거든요. 디지털화의 첨단?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새로운 용어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막 해요. 요거 유튜브에도 들어보면은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저 동의 안 하는 동영상이 한 90% 넘는 것 같고,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디지털 전환 얘기를 막 유튜브나 어떤 책에서 막 해요. 그거 알아듣겠어. 근데 다음 질문이 이렇게 물어보면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디지털화랑은 뭐가 달라요? 아니 여지껏 디지털화 세상 하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20, 30년 살았던 디지털화랑 디지털 전환은 뭐예요?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혹시 디지털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랑 디지털 전환이랑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디지털로 전환되는 건데, 디지털로 전환되는 건,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도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최근의 일입니까? 이거 30년 전에도 이랬어요? 그럼 그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에요? 혹시 여기 뭐 IT 하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 AV 컨버터, AV 트랜스포머, 그래서 그때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디지털 전환이 뭐 요즘 나온 말처럼 막 쓰는데, 자 그러면 디지털화랑 뭐가 다르지? 영어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 두 개는 우리나라 말로는 구별이 안 돼요. 둘 다 디지털화니까. 이 영어로 그대로 쓰지 않는 한.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영어로 한국말로는 디지털화예요. 그럼 디지털화랑 디지털 전환은 뭐가 달라요? 이것도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디지털화랑 디지털 전환 구별도 못하면서 나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건지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면 그게 무슨 대비를 합니까?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별표가 있는 거 중요하다는 슬라이드입니다. 보통 여기 디지털화는 3차 산업혁명, 이게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3차 산업혁명을. 그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별을 해드리면 디지타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컨버전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파일이 만들어져요. 데이터라는 개념도 이때 생기고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똑같은 디지털화지만 얘는 이 디지털화, 이 디지타이제이션 된 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프로세스에. 그래가지고 개선이 일어나요. 임프루브먼트가 일어나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거냐면, 이런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거쳐갖고 듣도 보지도 못한 개념이 뚱 하고 태어나서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가능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막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성이 녹음되면 JPG 파일 같은 거 만들어져요. MP4 같은 거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디지타이제이션이에요. 이거는 수십 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MP3도 듣고 다니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듣고 다니는 거 이거 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하고 있는 거죠. 고양이가 호랑이 만나면 죽는다 그랬죠. 이거 딱 죽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얘가 또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럼 음악을 듣는 시스템이 바뀌죠. 어떻게? 야, 이제 음악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바뀌었어. 파일이네? 다운받을 수 있겠네? 그럼 다운받자. 스트리밍을 하거나 MP3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뭐 소리바다 이런 거 이때 막 나와요. 포탈 서비스도 나오고 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나오고 해가지고 개선이 일어나. 내가 음악을 듣는 방식이 바뀌어. 스트리밍. 그죠? 자, 이거 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고 그래 착각해도 그것도 착각이에요. 네가 무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기존에 하고 있던 거 개선해 놓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NFT. 갑자기 음원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BTS 음악을 좋아해요. 그 음악이 하나 남았는데 3분 1초부터 3분 3초까지 2초 동안에 내가 돈을 주고 1억 주고 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BTS 노래를 나왔는데 2초 분량의 그 음원을 내가 1억 주고도 못 사겠죠. BTS 정도면 예. 뭐 10억 주고 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 이게 이해가 돼요? 기존에 없던 그냥 완전히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기존에 없던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들이.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는 막 허둥대요. 이게 뭐야?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를 지금 먼저 얘기할 거예요. 패션은 실물이다? 입는다? 만져보고 입어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 누가 그래요? 패션을 다운받는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옷을 다운받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요즘 나와요. 이런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이제 좀 구별되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걸 갖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고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전문가들만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필요한 곳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패션에서 그러면 요 세 단계를 한번 구별해 봤어요. 여러분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우리나라 잘 나가는 그 패션 테크하는 기업들은 전부 어페럴 캐드캠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패턴 캐드 써가지고 무슨 유가나 뭐 도레이나 거버 같은 거로 패턴 캐드. 이거 종이 패턴 사람이 종이로 그려갖고 가위로 자르던 거를 이제 디지털화 했잖아요. 이거 갖고도 세상이 많이 엄청나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클로도 배우고 다 했죠. 옷을 3차원으로 막 만들잖아요. 이건 저도 했어요. 저도 2006년도부터 정부 투자 받아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아니고 어릴 때 뭐 거울 앞에다 옷 이렇게 갖다 대면 막 입은 모습 뭐 아바타가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옷을 입어보고 살 수 있어요.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제가 했던 프로젝트예요. 이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클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이런 걸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옷을 입어보는 모습에서도 개선이 일어나고. 그런데 갑자기 이 DX,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패션에서는 갑자기 옷을 다운받고 갑자기 구찌가 무슨 뭐 제페토에서 옷을 팔고 뭐 알티팩트라는 그 신발에서는 나이키에 인수돼가지고 실제 신발은 안 팔고 NFT 신발만 팔죠.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신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세상이 요지경이고 심지어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저 미친놈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야, 옷을 다운받아 미친놈들. 뭐 아까 얘기했죠. BTS 음반을 2초를 20억 주고 사. 미친놈들. 여러분 이거 또 있죠. 가상부동산 30억에 샀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모르면 배워야지. 그거를 미친놈들이라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상부동산을 30억 주고 산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일부 필요한 영역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디지털 없이도 살았단 말이에요. 아, 난 디지털 싫어.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디지털 진짜 어쩌다가 아날로그. 근데 보세요. 옷을 사고 입고 하는 모든 과정은 다 디지털인데 마지막에 입는 것만 아날로그야. 디자인도 디지털이죠. 뭐 제조도 디지털이죠. 판매도 디지털이죠. 다 디지털이에요. 입는 옷만 실물이지. 근데 이 실물도 이제는 실물 필요 없어. 가상 옷만 사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위치 정보라는 거 있죠. 이 위치 정보라는 건 정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실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디지털로 다 바뀌었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다 디지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줌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실물인 걸 알지. 줌으로 하면 그게 제 전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박창규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죠? 백그라운드 내 맘대로 바꾸고 제가 얼마든지 저의 아바타 같은 걸 이용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디지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디지털이라는 게 결국 코드거든요. 여러분 그 주차요금이나 아니면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그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실제 현금 받습니까? 요즘 잘 안 받죠. 이 세상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진짜 돈을 내면은 안 받고 코드를 내면 받아. 그러니까 디지털로 내면 받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젊으시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을 안 받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코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디지털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그 증명이 여기 있죠. 이 보건의학이라는 거는 내 몸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디지털 없으면 약 처방전도 하나 못 받는 겁니다. 가면 다 디지털이지 무슨 사람이 무슨 피 검사를 뭐 사람이 뭐 치약에다 넣고 뭐 일일이 무슨 시약 반응해가지고 합니까? 다 디지털로 검사하지. 그러니까 디지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한테 피해갈 수 없는 무슨 이거 안 하면 돼 몰라도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3차 산업혁명 하잖아요. 지금 3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가 겪었잖아요. 겪고 있잖아요. 디지털 없이 살아가요? 디지털 없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디지털 없이. 근데 그거는 왜 재밌냐면 과거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디지털 없이 사는 세상이 그리운 건 있어요. 그렇지만 살려고 그러면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변화를 쭉쭉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별표 있죠? 자, 이 그래프 보이시죠? 자, 수작업, 자급자족, 수작업 시대를 거쳐서 대량 생산을 거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거쳐서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 개인화 생산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얻은 것만, 테이크한 것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이 슬라이드 쇼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네? 뭐 외주 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배워서 한답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죠. 근데 X축이 뭐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 말 제가 설명드릴게요. X축은 다양성, 버라이어티. Y축은 프로덕트 볼륨 해가지고 생산성, 효율성이에요. 자, 그러면 산업화 사회 이전에는 다양성밖에 없었죠. 산업혁명 이전에 무슨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왜 있어요? 뭐 많은 걸 많이 만들질 않는데 똑같은 거를.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올라갔죠. 얘가 뭐가 좋아졌죠? 생산성이 올라갔죠. 그죠? 생산성이 극대화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죠. 돈만 있으면 가지고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싸게. 그런데 잃은 게 뭐죠? 다양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 오브 매스, 원 오브 댐이 돼버린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뭐가 늘어나죠? 다양성이 늘어나죠. 근데 다양성이 이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구축해 놓은 생산성, 효율성을 포기해서라도 다양성을 회복하는, 제가 아까 했죠. 회복, 복원, 복귀. 다시 돌아가고 있다니까 세상이. 이거 내가 만든 그래프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만난다니까요.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급자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산업화가 이런 맥주를 만들어요. 암스테르담에서도 똑같고 서울에서도 똑같은 맥주를 만들다가 지금은 다시 나만의 맥주. 그래서 편의점만 가도 맥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양성. 이게 생산성이 높습니까? 안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참치집에 가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참치집에 가면 제가 뭐죠? 그 소주, 그 이즈백 소주를 딱 시키면 거기다 라벨을 딱 바꾸고 창규 이즈백하고 써갖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이랑 해가지고 네?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산업화 이전 사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감하세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비법밖에 없던 세상인데 이게 산업화 똑같은 거 많이 만들면서 표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ISO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1947년에 생긴 단체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무슨 표준이 있고 조선시대 때 무슨 ISO가 있고 KS 규격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산업화 사회가 만들어낸 게 표준이고 표준을 딱 만드니까 다른 게 불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식스 시그마 운동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어디죠? 애플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를 모아도 못 삽니다. 2년을 모아야 살 수 있어요. 그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죠? Think different, be you. 얘는 왜 다르면 불량이라고 했는데 얘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왜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캐치해가지고 다른 것을 쫓는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얘네들은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는요,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요. 왜? 생산성이나 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모았는데 산업화 사회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흩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분해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이 지금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4조 원에 팔려가지고 20조 원 되는데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 한 그릇 만듭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요? 김밥 한 줄을 쌉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달만 하죠. 그런데 기업 가치는 20조 원. 배달만 잘해도 되고 디자인만 잘해도 되고 꼬매기만 잘해도 되고 뭐 구슬을 잘 박아도 되고 뭐 하나만 잘해도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산업화 사회는 옷값에 다 포함시켜놨잖아요. 광고비, 원부자재비, 인가공비, 재고비용, 광고비용 다 포함시켜놨잖아요. 근데 그거 다 흩어지고 있다니까요. 쫙쫙 찢어지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역할도 보세요. 역할 변화를 보시면 이게 영어로 돼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고 이게 공급자 기업이에요. 산업화 사회 이전에는 이것도 따라와 보세요. 산업화 사회 이전에는 크래프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수공예 시대 때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만들었죠. 보부상들이 날르기만 해서 그 바다에서 나는 소금 저쪽으로 갖다 주고 저쪽에 있는 땔감 이쪽에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그런데 산업화 사회가 딱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매스 프로덕션이 됐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로 갔어요? 공급자한테로 넘어갔죠. 이거 누가 우리가 하던 일을 기업이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대신 우리는 여기서 아이옷들 만들어주는 엄마는 여기 공장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뭔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걸. 근데 우리의 역할은 텅 폈죠. 근데 이거를 인류가 동의를 했어요. 와, 이렇게 사는 거 수천 년 동안 살아봤더니 너무 고생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근데 막상 이렇게 살고 보니까 뭔가 허전하네. 갑자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뭔가 좀 맞춤이 없을까?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막 이런 거 나오고 짬짜면 이런 거 나오고 무슨 피자 시키는데 토핑을 나보러 고르라 그러고 뭐 요즘은 뭐죠? 무슨 두끼 떡볶이인가 가면은 뭐 국수 종류도 내 맘대로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집을 사도 막 방을 3개로 할까 4개로 할까 이런 걸 막 고르라 그래. 차를 사도 튜닝 시장이 막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니까 과거에 있던 게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디자인하고 만들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없던 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죠. 원래 우리가 하던 일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산업화 사회에서 이 기업에 잘 취직을 잘해서 여기서 역량을 잘 발휘해서 기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다시.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바뀌냐? 기업이 없어지냐? 일로 돌아가서 얘가 다시 이게 기업이 싹 없어지냐? 기업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문 닫냐? 그게 아니라 기업이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 여기 읽어보면 우리를 섬기는 개인들을 섬기는 기업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인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방송국 KBS, MBC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한번 늘어났어요. 뭐 많은 유선 방송 사업자, 케이블 TV 이런 거 막 좋은 공급자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3차 산업혁명 끝에 가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딱 넘어가면서는 왜 너만 해? 나도 할래. 내가 방송 찍을래. 그게 유튜브, 아프리카 TV 무슨 이런 거예요. 방송의 주인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기업 공급자가 아니라 누구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세상. 지금 보세요. 뭐 판검사도 개인들이 다 하고 당신 근처에 제가 당근마켓은 제가 차를 당근마켓에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 2대 팔았습니다. 제일 많이 팔려요. 제일 비싸게.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한테 맡기면은 반값밖에 안 쳐줘요. 근데 당근마켓에 팔았더니 제가 한 대는 300만 원에 팔고 한 대 600만 원에 팔았거든요. 딱 셀러 가격하고 그 바인 가격하고 딱 반에. 그럼 하루 만에 팔려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당근마켓은 저를 상인으로 만들어요. 제가 대학 교수인데 제가 차를 어떻게 팝니까? 근데 당근마켓은 개입을 하지 않고 당근마켓이 저한테 감나하라 배나라 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파는 걸 도와주죠. 사진 몇 장 찍어서 올리고 설명만 써주게끔. 기업들은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BS 같은 방송도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개인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브랜드, 우리는 브랜드 홍수 속에 살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화 사회 이전에 브랜드가 없다 그랬죠. 누가 브랜드였어요? 지역, 장인, 안동 무슨 대기 담근 김치, 나폴리 피자,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만 있어. 그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공급자, 슈퍼 공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쫓아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이 왔다고 해서 2차 산업혁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차 산업혁명에 더해지는 거지. 아마존이 나왔다고 월마트가 망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존재하는데 각각 가치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끌고 나가는 힘은 월마트에 있지 않잖아요. 아마존에 있지. 4차 산업혁명의 힘은 월마트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인플루언서가 있었을까요? 예, 안동 소주 만든 사람이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왜? 그 지역에서만 유명하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인플루언서죠? 예, 플랫폼 기반이니까 전 세계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밀라 눈나. 다 아시죠? 예, 이분이 구독자 수가 제가 엄청 부러운데 저는 구독자가 170 몇 명대인데 이분은 70만 명이에요. 물론 저 유튜브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지만 이분도 하시는 말이 뭐예요? 자기다운 게 제일 좋은 거. 근데 심지어는 이게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코인. 예, 뒤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보이시죠? 이거 보니까 알겠죠. 이게 뭐냐면 코인이 뭐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좋은 정보를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돈도 만드는 시대다. 사실 돈이라는 거는 공공재의 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은 정말 조선시대 때도 중앙정부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돈도 개인이 찍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와, 개인이 도대체 세상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구나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정말 그 공부만 하는 교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있는 이유가요. 저 코인 상장 지금 거래되고, 그러니까 하나는 상장시킨 코인이 2개나 있어요. 네, 하나는 거래 중지 상태고 하나는 거래가 되고 있어서 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저 그다음에 테디베어 이런 거 갖고 NFT 프로젝트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모았고요. 한번 해본 거예요, 다. 그다음에 작년에 메타버스 그 MS 알트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패션쇼도 2번 해봤습니다. 2번 해보니까 아, 일반 런웨이로 패션쇼 하는 거랑 메타버스에서 패션쇼 하는 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더라고.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 채널도 제가 뭐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왜냐하면 이거를 저 혼자 다 하라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유튜브가 없으면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가 있어서 다 도와주니까. 저는 그냥 동영상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50대 중후반의 그 아저씨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건 어려워서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핑계밖에 안 되죠. 요즘 NFT 메타버스 이걸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좀 윈터 시즌 좀 열기가 좀 많이 수그러 들어갔고 또 이제 부정적인 사람도 신났어요. 거 봐라, NFT가 거품 아니냐, 무슨 메타버스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본질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까 고양이 호랑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요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 그냥 퍼나르지 마세요. 그러면 완전히 사회를 차라리 모르면 저 몰라요라고 하면은 오염이라도 안 되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손실을 끼쳐요. 이것도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일단 코인이 뭡니까? 코인 막 되게 부정적이죠. 루나 그 권도영 그건 좀 안타깝긴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이 전화기입니까? 전화기도 되는 거죠.
전화기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코인도 그래요. 비트코인이 시초잖아요. 2009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2008년도에 사토시가 그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녹화돼 갖고 전국에 방송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실험실에서 첫 비트코인을 채굴한 게 2009년입니다. 그때는 돈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제 노트북에서 600개를 제가 채굴했습니다. 딱 석 달 동안. 그 노트북 못 찾겠어요 지금. 근데 그 600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이 제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왼손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게 몇 개냐면 15,000개가 들어왔다가 15,000개로 보유했던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15,000개면 지금 시세로도 한 3천만 원 되니까 얼마입니까? 뭐 한 몇천억 되겠죠? 3원에 2원일 때 사갖고 30원에 15배 이익을 남기고 팔았어요. 저는 42만 원 벌었어요. 42만 원. 네? 뭐 속안상이에요. 그건 뭐 제가 그때 당시 예측을 못한 거니까. 다만 저는 비트코인은 못 사죠. 지금은 못 사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코인도 모르고 보세요. 아까 제가 스마트폰이 폰도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비트코인도 코인 이름이 코인이라고 그 사토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코인이 된 거지, 화폐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냥 코드예요, 코드. 코드 만드는 거 하루도 안 걸리는데, 그 코인을 만들어 보면요, 그냥 코인도 되고 주식도 되고 멤버십도 되고 쿠폰도 되고 입장권도 되고 뭐 시스템도 되고 무슨 증명서도 되고 다 되는 게, 그냥 우리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이 화폐가 아니에요. 화폐도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오도 있고, 요즘 디파이라는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싱, 뭐 그 다오라는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가니제이션 해갖고 법인 뭐 이런 것 말고도 막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보세요. 웹3도 제가 웹3도 나중에 따로 한번 해야 되는 테마인데, 웹3를 제가 가만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유저 센트릭, 사용자 중심,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아까 개인 중심 제가 다 말씀드렸죠. 여기 프라이빗. 이거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슬라이드인데, and secure. 여기 나온 말이 다 제가 하는 말과 얼추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철학이에요. 하나를 관통을 딱 하면 이걸 봐도 아, 세상이 이거 그래 알고 있었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봐도 아, 그래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가치의 회복, 이런 것들이었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웹3는 이것도 지금 나왔으니까, 웹3는 뭐죠? 주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네가 책임지고, 대신 주인이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네가 책임도 져. 권리도 네가 갖지만 책임도 네가 져. 네가 하는 걸 내가 인정할게. 기업들이 뒤로 빠지는 세상이 웹3예요. 핵심은 탈중앙화. 원래 세상은 이랬어요. 집집마다, 지역마다 산업화가 돼갖고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를 태어나서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산업, 경제만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 신윤복이나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세요. 서당 그림 있죠? 서당 그림에 뭐 학년별로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펼쳐놓은 책도 다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등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농사일 끝나고 시간 날 때 오는 거지.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교육도 센트럴리제이션이 돼가지고 교육도 중앙 집중화됐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633회라는 제도가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똑같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원래대로 회복.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됐어, 내가 할게. 왜 네가 해? 네가 해줘서 편한 줄 알았는데 내 인간성이 상실돼서 안 되겠어. 그냥 내가 할래. 나 이제 편하고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좀 덜 효율적이고 덜 좀 어리숙해도 내가 할래 그냥.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숲속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핸드폰도 들고 있고, 그렇죠? 무선 통신도 되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할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NFT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NFT가 허상이다. 이거는 너무 로레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비플이라는 그 디지털 아티스트가 이거 아시죠? 이 그림 800억에 팔린 거. 더 데이즈라는. 이거 실물도 없고 그냥 파일이에요. 그리고 뭐 크립토 펑크, 뭐 크립토 키티, 무슨 뭐 보드 에이프 해가지고 뭐 지루한 원숭이 막 이거 나오잖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야, 저걸 누가 30억 주고 샀대. 이거 미친놈 아니야? 자, 그걸 비판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요. 인도네시아 대학생이 자기 사진 933장을 셀카 사진을 올려가지고 팔았는데 다 팔렸어. 완판이 돼가지고 14억을 벌었어. 12세 소녀가 뉴욕타임즈 선정한 백인의 여자를 100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71억 원에 팔렸어. 그림을 다 모딜리아니처럼 목이 긴 여자를 그렸어요. 기린하고 공룡을 좋아한대요. 얘가. 근데 센트럴라이즈 중심화된 세상에서 이 그림을 누가 팔아줍니까? 갤러리에 가져가면 팔아줘요? 미쳤죠. 갤러리에서 이거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거 좀 그림 900장 팔아주세요. 그럼 누가 팔아줍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팔아줘요? 갤러리가 팔아줘요? 안 팔려줘요. 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그걸 왜 네가 결정해? 내가 그냥 내놓고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안 팔리면 안 팔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죠? 개인이에요. 원래 세상이 이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냥 야 그러니까 쓰레기지 이렇게 볼 거예요? 안 팔리는 거 팔리든 안 팔리든 이 사람이 책임지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좀 더 제가 몇 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죠? 예, 질문 좀 받아야 되죠. 조금 좀 또 한 15분? 지금 제가 NFT는 히스토리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크립토 펑크라는 건데 이 크립토 펑크는 코드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딱 10,000개를 만들어요. 10,000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눈동자는 ABCD 중에서 뭘 갖고 오면 뭐가 되고 또 입은 어떻게 생기고 뭐 모자를 썼네 만네 마스크를 씌웠네 안 씌웠네 이렇게 막 조합을 하면 하나의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희귀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라바랩이라는 데서 2017년에 이제 런칭을 해갖고 이때 이제 NFT가 확 붐이 일었는데 컴퓨터 알고리즘 딱 10,000개를 만들었거든요. 얘가 지금 14억 원이에요. 왜 14억 원이냐? 마스크 쓰고 있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10,000개 중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싼 거 희소성 때문에. 근데 이걸 그럼 샀어. 사서 어디다 쓰죠? 제가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거 왜 삽니까? 그 물건이 많이 들어갑니까? 뭐 방수가 잘 돼요? 뭐 거기 들어가면은 뭐 무슨 뭐가 잘 돼? 보안이 잘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되팔 수도 있고 물려줄 수도 있고 하나 들고 있으면 그냥 폼도 나고 그게 무슨 경제적으로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사가지고 이거 어디다 씁니까? 뭐 머리에다 붙이고 다닙니까? 네, 붙이고 다녀요. 진짜 어디다 붙이고 다니냐면 여러분들 푸사 PFP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프로파일 포 픽처. 그래서 PFP라고 하는데 얘가 그 비욘세 남편이에요. 비욘세가 이거 사줬겠죠? 딱 했더니 여기 트위터 사진에 딱 크립토 펑크가 딱 와 부럽다. 이게 몇 억짜리야? 이건 몇 억짜리야? 또 비자 카드가 이걸 딱 사갖고 대문 사진에 자기네 페이스북 대문 사진에 이걸 딱 크립토 펑크라니까 야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기업이야 이런 이미지 쇄신을 딱 하고 근데 이게 휘발성이 아니에요. 한번 써버리고 붙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붙였다 띄었다 다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가지고 쓰다가 값이 올라 되팔 수도 있어. 저걸 어디다 써? 아니 뭐 골드바는 어디다 씁니까? 골드바는 어디다 써요? 망치 못이 잘 박힙니까? 골드바 집에다 놔두면 뭐 조명 대신 쓸 수 있나요? 골드바예요 그냥 그 골드바. 얘도 그냥 가치가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가 된 거예요. 딱 10,000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돼요. 사는 애들은 돈을 버는 거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강남에 땅이 있어요? 땅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땅은 왕의 것이에요. 땅이라는 개념이 생겨갖고 땅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나는 인정 못하겠어라고 하면 땅 갖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냥. 부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인류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은 이미 거래가 엄연히 되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지루한 원숭이 보어드앱 요트 클럽이라고 해서 베이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육아랩이에요. 근데 육아랩이 나중에
크립토 펑크 그 아까 라바랩을 인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발주자가 더 잘 되나 봐요. 얘네들은 뭘 했냐면은 원숭이도 딱 만마리를 만들었어요. 똑같아. 근데 얘네들이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저작권도 부여를 해버렸어요. 이 원숭이를 사간 사람은 그 원숭이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팔아도 되고 뭐 커피잔을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 이거 저작권까지 다 가져가라고 했더니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인 라벨도 바꾸고 옷도 만들어 팔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디다스가 얘네들이랑 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프라 아시죠? 여러분 FNF도 이런 데랑 콜라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아까 코인을 발행해요. 에이프라는 게 유인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원숭이가 아니고 유인원이라는 코인을 딱 발행해서 이 코인 가치가 또 2조 원 정도. 에이프라는 유인원 코인. 그리고 혹성 탈출에 혹성도 딱 나가고 이걸 또 NFT로 팔고 땅도 NFT로 팔아갖고 또 한 3, 4천억을 또 벌었어. 그러니까 유가랩이 이런 세상에서 그냥 무슨 봉이 김선달처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그 링크드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이제 글로벌 그 커넥션 그 SNS잖아요. 저랑 이제 패션 쪽에 테크하는 애들하고 일촌이 많아요. 여러분 더 패브리컨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가상 의상 디지털 패션 하는 애인데 걔 CTO가 저랑 일촌인데 걔 화면이 이거로 바뀌었더라고. 푸사가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돈 있으면 저 원숭이 한 마리 사고 싶은데. 그리고 뭐 에미넴이나 무슨 스테픈 커리도 이런 애들도 다 사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가치가 얘네들이 보유한 것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NFT 에코시스템은 우리만 모르지 이미 에코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여기 한국 기업 없습니다. 여기 오픈시, 뭐 저 슈퍼레어, 무슨 뭐 호라이즌, 저기 그 뭐죠? 페이스북, 메타라고 이름 바꾼 다 있고 지금 보시면은 NFT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 위해 가지고 어도비에서는 포토샵에서 그냥 NFT로 저장하기 기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냥 무슨 코인이 없어도 마스터카드만 있으면 그냥 결제하면은 그냥 얘가 결제해가지고 원화에서 싹 빠져나가고 달러에서 빠져나가게 다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내가 NFT 미워하면 뭐 NFT가 없어집니까? 이미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제가 NFT 강의만 해도 요즘은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실제 아티스트들은 그림을 그려요 캔버스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디지털로 스캔해갖고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NFT를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실물을 불태워버려요. 실물이 뭐가 필요해? 보관하기가 어차피 원본 증명 이거는 내가 직접 그린 거야라는 증명이 있는 작품만 디지털로 있으면 되지. 디지털로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고 보관할 필요도 없고 훨씬 더 좋지. 왜 이걸 아날로그 피지컬이라는 것을 왜 굳이 보관해야 돼? 이렇게까지 극단주의자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NFT라는 아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것들,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나타난다. 책이 디지털 혁명, 3차 산업혁명 때 PDF 파일, 뭐 리더 해가지고 뭐 전자북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 넥스트는 뭐지? 이거는 책이 챕터별로 팔리는 거예요. 페이지별로 팔리고. 그래서 실제로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시집을 사는 개념은 이제 없어지고 뭐가 나오냐면 시별로 사는 거예요. 그 시인이 시집만 내는 게 아니라 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한 시가 딱 졌어요. 그럼 시를 그 사용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시를 100개를 카피를 해서 딱 100개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NFT로 발행해야지. 그럼 딱 100명의 홀더만 생기는 거예요. 그 시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시인을 내가 좋아하는 팬인 것을 입증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산 사람들은 그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말에 불러서 시인이 직접 초청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뭘 할 수도 있고 입장권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NFT 타임즈의 그 오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사는 다 NFT로 팔 거다. 신문 만들어서 팔겠다는 신문사 없습니다. 이제는 신문 만들어서 누가 삽니까? 신문은 모든 기사를 NFT로 만들어서 팔겠다. 너한테 의미 있는 기사라면 돈 주고 사가라. 그럼 패션이 이제 중요한 건지 패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NFT라는 거는 무슨 뭐 코인이냐 아니냐 사기냐 아니냐 아니 뭐 사기도 있고 그건 왜냐면요 개인이 중심인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유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우리의 권한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또한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만들고 보는 사람 다
우리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쓰레기 같은 콘텐츠 잘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제가 100만 구독자 만들어갖고 하면 사기꾼밖에 더 됩니까? 돈은 벌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유튜브가 집니까? 안 지는 거예요. 디센트럴라이즈 소사이어티는 우리가 직접 지는 겁니다. 당근마켓 사고팔고를 내가 책임지는 거지 당근마켓이 뭐 아무것도 안. 결국은 NFT라는 거는 왜 안 없어지냐면 디지털로 된 something, 디지털로 된 파일의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서티피케이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파일이 원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아날로그로 뭘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도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디지털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다 경제적인 가치가 부여돼서 거래되고 있는 세상을 서포트하는 기술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처음 나왔을 때 안 쓰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고 누가 와가지고 통장에 있는 거 다, 근데 지금 다 쓰잖아요. 신용카드나 이거 NFT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안 씁니까? 디지털로 된 게 더 많은데 디지털로 된 것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걸 난 싫어, 난 물리적인 것만 거래할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코드만 받는다니까요, 요즘은 세상이.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도요, 여러분들 이게 거부하냐 안 하냐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블록체인의 그 철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블록체인의 철학, 인간 중심의 철학은 뭐냐면, 인간 중심이 철학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그 탈중화가 된 철학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센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세상보다 코드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 코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세상이 더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드에서 거래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그건 먼 세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판기 있죠? 자판기가 블록체인의 원조입니다. 자판기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돈을 넣으면 얘가 음료수를 내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게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패션에서 NFT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뉴스가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정리도 못 하겠어요. 아까 그 보드에 그 원숭이 한 마리 갖고 아디다스가 콜라보했어요. 원숭이 딱 한 마리인데 이 한 마리 갖고 8분 만에 완판돼 갖고 매출이 270억, 280억이 팔렸어요. 이 원숭이 새겨진 유니폼. 그리고 뭐 다들 NFT 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무슨 뭐 이거 알티팩트라고 나이키가 인수했는데 한 4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요즘 이거 NFC 오픈시에 가보세요. 알티팩트 운동화를 애들이 얼마나 사가는지. 이게 100만 원 정도예요. 실물은 있지도 않아요. 이거 어디서 신냐면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데서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더 패브리컨트 아까 얘기했죠. 더 패브리컨트는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그 레벨이 좀 여기서 더 패브리컨트 관계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클로 같은 거 써갖고 디지털 옷 만드는 회사예요. 디즈니 스튜디오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 클로 같은 거, 클로나 그 브라우즈웨어 같은 거 가르쳐가지고 잘 쓰게 한 다음에 그 대신 얘네들은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들이 그 툴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디지털 패션 옷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요. 최초로 나온 게 9,500불짜리 이 드레스예요. 실물 의상은 없는. 이걸 NFT로 팔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패션 스타트업계에서 그 랭킹이 있어요. 1위부터 50위까지 랭킹이 있는데 얘네들이 1위거든요, 지금. 패션 스타트업 1위예요. 최근에 그 투자를 그 1,400만 불, 그러니까 한 170억 정도 유치를 했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여기 쟤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 클로 쓴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뭐세요? 버킨백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버킨백. 딱 어떤 디자이너가 메타 버킨이라는 이름 붙여갖고 딱 버킨백을, 어떻게 보면 짝퉁이죠. 디지털 버킨백 100개를 딱 만들었는데 이게 실물 버킨백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6만 5천 불. 진짜 버킨백이 한 3, 4천만 원 하잖아요. 이거 지금 7, 8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얘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광고하는지 아세요? 가짜 메타 버킨백을 사지 마세요. 이러고 광고하고 있어요. 딱 100개밖에 없으니까. 물론 에르메스랑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NFT가 여러분들이 수많은 디지털 아트웍들이 있을 거고 디지털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디자인 이런 것들이 NFT랑 관계가 없을까요? 이거 안 하면 바보죠. 제가 최근에 창업했어요. 제가 나이가 57세인데 만으로. 제가 이 나이에 왜 창업을 하겠습니까? 교수하다 은퇴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왜 창업을 했냐면
너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막 전 세계를 활개치고 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거의 원조는 한국이니까 이거 하자 해가지고 저도 이름을 이 아바타 메이드, 아바타를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걸 만들어 뭐 이런 뜻으로. 이게 언제 제가 네이밍한 회사냐면은 제가 2009년도에 제가 프로젝트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프로젝팅을 해서 프랑스 그때 후즈넥스트 프레타포르 때 출시했던 제 패션 브랜드 이름이 아바타 메이드였어요. 그거를 지금 다시 저도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2022년에 아바타 메이드라는 주식회사 아바타 메이드라는 회사를 차린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도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개인이 중심인 세상. 그리고 메타버스도 보시면은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 세계에서 진짜 사람도 막 뽑아요. 그리고 무슨 땅이 30억대, 무슨 뭐 졸업식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무슨 지금 난리 났죠? 공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막 이런 얘기. 저는 1세대잖아요, 컴퓨테이션.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과에 전산 조교였어요, 제가. 딱 PC가 한 대 있었는데 IBM PC가 제가 관리자였어요. 딴 사람들은 PC 킬 줄도 몰랐어. 그때부터 제가 IBM PC, 윈도우즈 나오고 MS 도스 나오고 윈도우즈 나오고 뭐 모바일 나오고 뭐 쭉쭉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즘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건 그냥 인터넷. 지금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죠? 1995년도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인터넷이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많은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박 박사,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메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받았던 때랑 똑같아요. 메타버스 이건 그냥 인터넷이 그냥 우리가 실제 다가오는 세상이 실제 세상 말고 메타버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 단계죠. 예. 인터넷도 초기에 시작 단계였어요. 아무나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쓰는 것처럼 바뀌었지만 메타버스도. 근데 결국 메타버스도 보면요. 왜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가죠? 메타버스는요. 태어나면서 거저 그냥 받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세상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이 외모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내가 빌드 내 세상 만들 수 있고 아바타 가지고 내가 나이키 여기다 신고 언제든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젠더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로블록스 같은데 왜 아이들이 미치냐면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4천만 개의 세상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가는 겁니다. 물론 플랫폼 시대에 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한테 나의 선택 선호도 없이 주어진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요? 내가 만든 세상에서 소통하는 게 좋아요?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시간들을 이런 데서 보내는 겁니다. 메타버스도 에코시스템 다 만들어졌어요. 로블록스 여기 로블록스 쓴 세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블록스 무슨 오죽하면 메타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주가 보세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결국은 이런 애들이 지금 옛날로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무슨 애플이나 이렇게 회사로 점핑을 하겠죠.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으로. 그래서 결국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공연 같은 건요. 여기 보시면 트래비스 스콧이 지금 여기 그 공연을 실제로 했잖아요. 했는데 동접자 수가 1,200만 명이에요. 동시 접촉자 수가. 그리고 이때 공연을 2,700만 명이 봤고 누적은 지금 1억 명이 넘었어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인원을 앞에서 공연하려면 어딜 여의도를 빌려도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엔터테이너면은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하겠습니까? 아마 오프라인에서 공연은 정말 내가 친한 사람들 VIP들만 모아놓고 선상에서 하든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패션쇼도 이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찌빌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페토에서 이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찌가 왜 저기 제페토에다 구찌빌라 명동에 있는 구찌샵보다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구찌샵보다 제페토에 있는 구찌샵을 방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 제품을 알리려면 신상품을 알리려면 메타버스에서 알리는 게 납니까? 명동 매장에서 알리는 게 납니까?
선택의 문제, 이게 어려운 선택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보세요. 이게 지금 발렌티노 이 옷이 이게 무슨 옷입니까? 그냥 이미지만 있지만 왜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로블록스 같은데 무슨 게임 같은데 이런 캐릭터로 옷을 이미지 컷을 여기다 왜 제공을 하냔 말이에요. 발렌티노 여기 이 쇼를 몇 명이나 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수천만 명을 더 보게 하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쪽에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런 추라를 하는데 나는 어렵다, 뭐를 모르니까. 여러분 인터넷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월드 와이드 웹 원리 알아요? 그 와이파이 하죠? 와이파이 원리 아세요? 블루투스 원리 알아요? 이 첨단 기술을 원리 하나도 모르고 잘 쓰면서 갑자기 메타버스 AI 얘기 나오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메타버스 입점하라고 그랬지? 내가 메타버스는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월드와이드 웹을 내가 왜 개발합니까? 내가 홈페이지 만들려면 월드와이드 웹을 알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판을 깔아주면 그 입점하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주고 하는 거잖아요. 땅을 30억 사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땅이 30억에 팔리냐면요. 아니 명동 매장에 땅보다 얘가 더 많이 팔리는 게 여기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더 홍보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걸 사놓잖아요. 나중에 되팔 수도 있으니까 아까 NFT로 팔리는 겁니다. 무슨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물론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왜냐하면 또 이런 세계들은 아직은 이제 도입 초기라 이게 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직 좀 걷어지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것이 있지만 공부를 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징 자문하는 기업들 사장님이 어디도 뭐 강남에다 매장을 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대표님 강남 매장 내는 거랑 뭐 디센트럴랜드나 제페토나 이런 데서 매장 내는 거 같이 검토해 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가면요 하루에 방문객이 10,000명이고 명동에다 뭐 강남에다 매장 내면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다녀갈 건데 잘 검토하세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패션쇼 한번 해보세요. 메타버스에서 패션쇼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디센트럴랜드는 가상 토지는 900개의 픽셀로 돼 있어요. 파셀이라고 하는데 900개 이거 하나에 뭐 비싼 거는 막 30억씩 팔리거든요. 여기에 패션 디스트릭트 그 패션 스트리트라고 요 존에 가면 이게 그냥 가상 토지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합니다, 그냥. 근데 여기 패션 스트리트 여기는 카지노 존이에요. 여기는 차이나타운이고.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조물주처럼.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 진입을 딱 하면 이런 모습이 뜨거든요. 요 땅은 30억. 왜냐하면 일로 딱 들어가면 일로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떨어지면 딱 떨어지자마자 터미네이터 같은 거 있죠. 딱 떨어져 딱 보이는 게 이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30억인 거예요. 일일 방문자가 뭐 1억 5천 명이 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발자국 수, 다녀간 사람들 발자국 수까지 다 통계로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랜드가 또 그래서 코인을 그 마나라는 코인을 발행했고 또 이게 시가치총 2조 원어치.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하니까 아까 원숭이들처럼 그럼 나도 땅 만들래 해가지고 어떤 놈이 또 샌드박스라는 땅을 만들어갖고 또 해서 얘도 또 코인 만들어갖고 열심히 팔아갖고 더 샌드라는 코인도 또 2조짜리 코인의 총액이. 여기도 뭐 패션 팔고 여기도 입점하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만화 같은 얘기죠. 이게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찌가 갑자기 더 샌드박을 땅을 막 구매를 해요. 이게 사기치려고 구찌가 이 짓을 합니까? 여기 가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디센트럴랜드 아까 얘기했던 그 네모 만든 9만 개의 그 점을 왜 삽니까? 여기에 왜 입점을 해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패션이 그럼 뭘 할까? 우리도 이제 그리고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그 이 보그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메타버스 투데이 해가지고 오늘 패션계에서 일어나는 메타버스의 이벤트들이 매일 바뀌는데 제가 눈 씻고 들어가서 찾아봐도 한국 기업 없어요. 여러분 디지털로 패션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새로운 도전을 이제 매장, 뭐 고객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더 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가만히 보면 메타와 유니버스, 이 메타라는 거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유니버스는 현실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아날로그, 피지컬, 오프라인 중심, 수요자 중심 뭐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얘는 디지털로 바뀌고 버추얼로 바뀌고 온라인으로 바뀌는데 얘는 나쁜 게 뭐냐면 나쁜 놈이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얘를 죽이고 갔어요. 얘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얘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얘에다가 얘 죽었던 것들을 더 다시 여기다 붙여요.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같고 버추얼인데 피지컬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안 없어지죠. 너 온라인 쇼핑 거 사진 같은 거 보고 살래? 아니면 네가 가가지고 가상인데 가가지고 현실 물리적인 세상처럼 이렇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점원한테 손짓하면 점원이 근데 그게 가상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 공급자 중심일 때는 얘를 이기려면 이런 공급자가 되었어야 했어요. 이 프레임을 한 몇십 년, 지금 한 100년 살았는데 지금 프레임은 이 프레임이 아니라 빅피쉬는 이런 피쉬가 아니라 이런 피쉬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 중심, 탈중앙화 세상, 그리고 원래 산업화 사회 이전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죠? 좋은 공급자가 되겠다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마존이 좋다고 월마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빅피쉬, 옛날의 빅피쉬도 좋지만 오늘날 빅피쉬는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요 안에서 뭐가 될래라고 포지셔닝을 해도 좋아요.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개인이 되면 돼요.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되면 살아나는 세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면 자급자족이잖아요. 근데 자급자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농사 질 줄도 모르고 옷감 짤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갑니까? 근데 다 해야 돼. 제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전문성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단 모든 걸 할 줄 아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근데 하나를 잘해야 돼. 이게 말이 돼? 근데 모든 걸 하는 방법이 옛날 자급자족 방식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전문성이 있을 때 남들이 나랑 협력을 하기 때문에 슈퍼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슈퍼맨이 자고 있을 때는 세상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슈퍼 히어로들이랑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겁니다. 슈퍼맨도 혼자는 외롭단 말이에요. 달밤에는. 그러니까 능력은 출중하지만 배트맨이랑도 협업을 해요.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우면 배트맨이 상대가 되겠습니다. 얘는 사람인데. 근데 협력을 해요. 우리도 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패션은 이 공급자 중심일 땐 좋은 디자인, 좋은 소재, 좋은 제조,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게 이제 경쟁력이고 부가가치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패션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상상해 보세요,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상상의 시대니까. 상상을 해보면 옷을 스트리밍해? 옷을 다운받는 게 뭐야? 그리고 다운받아서 자녀들한테 주면 옷을 갖다가 아빠가 입던 옷이야. 그리고 색상만 좀 바꾸고 치수만 좀 바꿔갖고 또 재생산해서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쉐어링해? 옷을 공유해? 이게 무슨 개념이지? 옷을 공유를 왜 못해요? 이게 무슨 서로 옷 바꿔 입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오리털 파카가 이제 우린 필요하죠. 호주는 필요 없죠. 호주에 있는 거 갖다 여기다 입으면 되잖아요. 재밌죠? 그런 거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남반구하고 북반구 옷을 서로 돌려 입자. 페어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세상이에요. 그게 탄소 제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온디맨드. 왜 만들어 놓고 팔아갖고 잉여 생산, 과잉 생산, 탄소 배출하냐. 그걸 또 처리하려고, 소각하려고 에너지 쓰지 말고 원하는 것만 만들자.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 아까 얘기했죠. 딜리버리. 옷도 딜리버리, 음식도 딜리버리라는데 옷 딜리버리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딜리버리는 케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아마 배달의 민족 2는 옷을 케어 딜리버리 해주는 될 겁니다. 그래서 옷을 안 사 사람들이 그냥 계약하면은 그냥 매일 새로운 와이셔츠가 우리 집으로 와 하나씩 이런 세상. 이게 상상이에요. NFT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그래서 옷이 똑똑해지고 옷이 내 말을 막 다 알아들어. 세탁기 저 세탁 좀 해주세요. 나한테 말도 하고 이런 세상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개인과 인간의 컨텐츠 중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공유하는 산업화 이전에 협력하는 탈중앙화 산업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관통하는 철학.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웹3, NFT, 메타버스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 박창규 교수님 얘기하는 거야 뭐 맞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워. 이 저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꼭 보세요. 이게 여기에 나오죠. Fear can hold you prisoner. 그러니까 두려움은 나를 감옥에 가두고 희망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제 여기 그 대사들 명대사들이 있어요. 여기 그 레드 모건 프리만이 내뱉은 대사를 보시면은 이 철책이란 게 웃기지. 처음엔 나를 가두고 불편하지만 여기에 길들여지면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지. 이미 우리가 산업화 사회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남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입을 옷을 남이 만들어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마치 내가 중심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는 그것을 극복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당신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근마켓에서 제 차를 파는 거예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주인인데 왜 하인처럼 행동하세요?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마다 노예 해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자유야라고 하면 노예들이 못 나가요.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나가는 순간 삼시세끼 밥을 걱정해야 되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딱. 그래서 거기서 용기 있는 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소위 말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있죠. 저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냐면 패션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패션은 아시잖아요. 조선산업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소비되고 매일매일 쇼핑이 되는, 그리고 누구나가 옷을 하는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 가장 변화에 선봉했을 것 같고 분명히 거기에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처럼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아바타 메이드 주식회사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스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기회가 많고 저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도 글로벌 리더가 되자라는 취지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시간을 엄청 넘게 썼네요. 질문 좀 받고 5시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질문 좀 받고 뭐 그냥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들을 말씀해 보시고 저랑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긴 시간 강연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좀 강연을 들으니까 좀 개념이 잡히는 것 같고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주인의식을 갖고 디지털 전환 시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본다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강연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제가 지목을 해서 마이크를 전달을 해서 직접 의견 혹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아바타 메이드는 어떤 네, 그 아바타 메이드는 어떤 기업인지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말하는 아바타 메이드는 아까도 그 이름의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바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어라 뭐 이런 개념인데
저희 그 소개 자료에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바타 메이드는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패션 플랫폼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패션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면 아시겠죠? 누구나 개인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가상 옷이든 실물 옷이든 만들거나 디자인하거나 팔거나를 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저희는 그걸 누구나라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플랫폼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플랫폼이고 아직 전 세계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IT와 패션의 융합은요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지금. 뭐 클로도 한국이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 소개를 좀 덜 했는데 ISO라는 거 아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국제 표준화 기구의 디지털 패션 분야에 제가 의장이에요. 왜 의장이 됐을까요? 제일 잘하니까 한국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한국이 그 분야에 제일 잘하는 나라니까 의장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패션 같은 것도 할 거고 저는 그 지금 제 아바타 메이드에서 옷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옷을 팔아요. 저는 패션 산업을 하는 사람이지 소프트웨어를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옷을 팔 거예요. 근데 옷을 어떻게 파냐면 가상 옷도 팔고 실물 옷도 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누가 만드냐면 개인들이 만들어요. 근데 혼자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서는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게 팀을 프로젝트를 짜드려요. 매칭을 시켜가지고 당신은 디자이너 잘해요? 일로 오세요. 당신은 제조를 잘해요? 당신 이런 원단을 갖고 있어요? 다 모여요. 그래 프로젝트 팀이 딱 짜지죠. 그러면 거기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옷이 뭐 1000벌이든 1000벌이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리잖아요. 그 수익을 다 논아가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패션 플랫폼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상으로 NFT라든가 뭐 코인이나 이런 거랑 다 연동돼 있어요. 멋지죠? 네, 부자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나게 보이고 있네요. 저한테 좀 사람들 제가 많이 뽑고 있어요.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잘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강연 중에서 이제 그 슈퍼히어로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각자 개개인이 잘하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콜라보해서 이번 플랫폼에서 또 구현을 시키는 그런 모습, 새로운 또 멋진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미 그런 유사한 모델이 그 집에는 구현이 됐어요.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그 여행업이나 호텔업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호텔을 질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호텔 뭐 힐튼이나 뭐 메리어트 같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 개인들 슈퍼 게스트 호스트들을 지원을 하니까 조그마한 방 한 칸만 있어도 내가 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방 이쁘게 꾸며놓고 거기 오는 게스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면 내가 얼마든지 주택 임대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근데 집은 그렇게 그냥 한 방에 되는데 옷은 이 프로세스가 많이 다 아시잖아요.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옷을 만들 수는 있는데 다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잘해갖고는 이 사람은 옷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조를 모르니까. 원부자재도 모르고. 근데 원부자재 아는 사람은 디자인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옷을 만드는데 여러 명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업일 때는 그 기업에서 그걸 다 했는데 개인 중심인 사회에서 하려니까 개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디자이너는 앞으로 디자인만 잘하면 돼요. 디자이너가 물건까지 만들어 갖고 동대문에서 샵 내가지고 물건까지 팔 필요는 없어요. 이제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제조자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매번 그 사람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때 흩어졌다가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플랫폼이 그걸 도와주니까. 이해가 됐나요? 네. 이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특히 동대문 같은 데가 우리가 그런 걸 좀 해보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사회적 인프라가.
이거 잘 활용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너무 젊어지고 재밌어요. 아우 기대가 됩니다. 얘기 들으니까. 유니콘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케이스 2, 3 이거 PPT 이거 다시 케이스 2, 3 그거 아까 NFT 썼던 거 케이스 3개 중에서 두 번째 거 그거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뭐 따로 연락 주세요. PPT 슬라이드요? 아 지금요? 끝나고 올게요. 네, 뭐 공유라는 건요. 제가 공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쉐어링이라는 게 아까 슈퍼맨이 되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 공유의 시작은 뭐죠? 내가 남한테 공유가 돼야 나도 그 사람을 공유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노트는 안 빌려주고 남의 노트만 빌리겠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내가 내 노트를 내가 남의 리소스가 돼줘야 그 사람도 나의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내가 타인의 리소스가 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퉁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경쟁력을 잃거나 경쟁자를 유발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꺼려요. 그걸 나만의 노하우라고 지키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공유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걸 내놓을 때 그 사람하고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개념은 쉽지만 쉽진 않거든요. 경쟁력의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제가 포토샵 이 정도 하면 제가 포토샵 엄청 잘 써야 되죠. 클로 잘 써야 되잖아요. 막 초기에 개발을 지원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그걸 왜 합니까? 그걸 하는 사람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면 되지. 그래서 못하진 않아요. 하는데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나랑 파트너들이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기꺼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NFT에 대해서 많이 듣기만 하고 저도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도 오히려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 NFT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구찌나 이런 큰 패션 브랜드들이 NFT로 계속 유입이 되는 이유가 이제 단순히 메타버스가 마치 인터넷 초창기처럼 처음에는 이제 많이 없다가 이제 이게 너무 보편화처럼 돼서 이제 메타버스가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바타들도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패션이 NFT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체계적으로 제가 다 정리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여가 시간에 80%를 로블록스에서 보내요. 로블록스 해보신 분? 여러분들은 안 많은 시간 로블록스에서 쓰셨죠? 요즘 초딩들은 그래요. 그리고 요즘 중학생 들어가면 잘 안 하는데 보세요. 로블록스에 들어가면은 나이키를 팔아요. 그런데 내가 10시간을 8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내요. 실제 신발 신고 나갈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은 10만 원 있는데 로블록스에서 나이키를 사야 되나요? 실제 나이키를 사야 되나요? 걔네들의 쇼핑 메커니즘 너무 뻔해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이키 신은 뭐예요? 놀이터 나가면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나이키를 산단 말이에요. 나이키에서 로블록스에 지금 입점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들이 늘고 있잖아요. 이제 요거 메타버스 쪽 동향이 그래요. 그래서 서로 메타버스들이 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메타버스가 여러 개 있어요. 포트나이트도 있고 공연 같은 거 하는 거는 포트나이트, 제페토는 뭐 아시죠? 네이버 제트에서 하는 거 제페토, 로블록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알트스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계속 그런 데서 자기 자랑척을 하고 싶어 해요. 푸사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NFT는 또 뭐냐면 그런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잖아요.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되는 수단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거래되는 게 디지털 신발인데 디지털 신발은 그러면 저게 나이키가 한 건지 아니면 뭐 나이코가 한 건지를 어떻게 알죠? 그럼 뭔가 증명서가 원본 증명이 된 나이키를 사고 싶어요. 그게 NFT예요. 그 NFT를 사려면 또 전자화폐가 있어야 돼. 가상화폐가.
왜냐하면 그런 데는 되게 전자 직업으로 회원 등록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상화폐를 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그냥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돌아가는 가장 활발한 경제적인 어떤 증명서 또 지불 방식 이런 것들은 다 NFT나 가상화폐들이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연동돼서 막, 그러니까 이거를 패션에서 그냥 남의 거라고 그냥 쟤네들이 저렇게 프로모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구찌가, 저는 나이키나 이런 데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키 말고 아디다스가 아까 원숭이 갖고 280억 원어치 팔았던 거는 그냥 프로모션이에요. 그냥 쇼에 쇼. 아디다스가 웹3를 합니까? 아디다스가 메타버스를 해요? 아디다스 NFT도 안 해요. 그냥 한번 쇼 한번 해본 건데, 구찌나 나이키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 메타버스를 하려고 해요. 진짜 NFT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해요. 나이키나 아마존이나 이런 월마트가, 이런 데가 NFT를 못하고 웹3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센터예요. 센터가 디센트럴라이즈 되려면 자기 몸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절대 분해를 하지 못해요. 분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세상은 디센트럴라이즈만 된 건 아니라 센터도 있긴 있으니까 난 그냥 여기서 만족할래. 내 몸을 해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디센트럴라이즈를 못해요. 코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업은 특히 공룡 기업들은 디센트럴라이즈드 플랫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기회죠.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세 가지 고민을 해야 돼요. 나 그냥 개인 자영업자 할래. 그건 원래 있던 거죠. 산업화 사회 이전부터 1번. 2번. 좋은 스펙 좋게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내가 달성을 해서 그들한테 선택받을래. 나쁘지 않아요. 좋은 직장 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좋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내가 스스로 내 세상에서 주인인 개인, 내가 브랜드가 될래, 내가 회사가 될래.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더 쓰고 있는데 책 제목이 오너 슈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로슈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새로 아까 엄마 기계 제가 만든 말이라 그랬죠. 두 번째 만든 말이 있어요. 오너 슈머. 이제는 NFT 홀더라는 건요, 주인이면서 소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NFT 남의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NFT를 그럼 하는 방법?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유튜브에 5분짜리 동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지갑 만들고 등록해가지고 오픈시에서 NFT. 근데 제 말을 이렇게 듣고 실제로 그 70대 노인분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산책한 사진을 실제로 NFT 전자지갑 만들어서 유튜브대로 그냥 해가지고 오픈시에다 올렸대요. 5,000원에. 근데 팔렸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팔리냐.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을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왜 샀는지 뭐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대요. 그런 분들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정말 그건 어불성설이고, 아까 말씀 본인이 하신 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남의 얘기 퍼나르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직접 해보시면 뭐 이메일 한 통 보내는 것 정도의 난이도밖에 안 될 겁니다. 첫 이메일, 내 생애 첫 이메일 보내는 난이도, 첫 팩스 보내는 난이도, 뭐 이 정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나중에. 네.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문학 쪽을 하는데요. 네? 어디요? 문학이요? 문학이요? 예. 근데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1980년대에 나온 그 미국의 소설의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잘 알죠. 근데 제가 문학을 스노우 하지. 크래시. 예, 스노우 크래시.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구현되는 거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네. 멋진 일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제가 요 근처에 패션과가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패션 전공이 아니고 국어 선생인데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패션과가 다른 과 그 이전엔 굉장히 패션과가 뭐라 해야 될까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 상당히 그 뭐라 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원하는 학생들도 적어지고 또 나가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교육도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런 곳에서 조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교육자잖아요. 그럼 대학도 지금 건국대학교가 뭐 역사가 100년이 된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다 중앙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중앙 시스템, 그러니까 대학은 우리는 좋은 중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걸 홍보하는 거예요. 좋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좋은 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다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수업도 다 짜지고 들어야 되는 것도 다 똑같고 대충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개개인의 역량이나 상황을 고려를 안 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근데 저는 아까 효율성, 생산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나을지 모르죠. 뭐 그냥 전체적으로 대중을 위한 교육, 전체적으로 평균을 높이는 교육. 그런데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은 그게 해당이 다 안 되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런 거 대중화된 교육 때문에 정말 사회적 병폐가 뭐냐면 엄청나게 바이어스돼 있어 갖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패션 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제 유튜브나 책에 있는 내용인데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디자이너 되고 싶으시죠? 마케팅 하시고 싶으시죠? 디지털 패션 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가발 하시고 싶으세요? 친구류 베개 하고 싶으세요? 베개 디자인 마스크 뭐 카페트 디자인 전문가 이런 게 없어요. 자수?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 중에서 자수 디자인 공부한 사람도 없고 가죽 공부한 사람도 없고 모자 공부한 사람도 없고 마스크 공부한 사람도 없고 베개 공부한 사람도 없고 이불 공부한 사람도 없고 가발 공부한 사람도 없고 신발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신발 하나만 놓고 들어가고 신발이 어디 종류가 하나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패션 디자이너, 마케팅, MD 무슨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교육이 아주 병폐예요. 왜냐하면 저게 좋다더라예요. 다. 한 명 하나 보세요. 패션 디자이너가 좋으면 다 패션 디자인 공부하면 다 잘 됩니까? 사실 잘 됐다 안 됐다는 개인적인 문제지 그게 무슨 집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도 고등학생 한 명 한 명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작은 시도. 뭘 좀 걔한테 특화된 교육을 좀 진로를 좀 알려준다든가. 뭐 더 디테일한 얘기는 저랑 또 나중에 좀 또 나눠. 저는 교양대 학장으로 있을 때 그런 시도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얘가 예를 들어서 모든 수업은 3월달에 대학은요. 3월달에 시간표가 짜지잖아요. 그러면 6월달 종강할 때까지 시간표가 똑같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난 5월달에 여행 좀 다니고 싶은데 5월달 수업 안 들을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교양대에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수업을 월 단위로 쪼개봤더니 애들이 3월달에 하는 수업 듣고 5월달에는 안 듣고 뭐 이렇게 한번 가능하게 해봤더니 애들이 처음엔 잘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월별로 시간표가 다른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르바이트 계획도 세우기도 어렵고. 근데 애들이 해보니까 조금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교육도 좀 부셔야 돼요. 탈중앙화, 교육의 중심은 개인이니까. 왜 똑같은 권장 도서를 읽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패션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학과 패션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아바타 메이드 아까 회사에서 하는데 보니까 프로젝트를 지금 1호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1호 프로젝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작가예요, 작가. 작가가 별의별 이상한 아바타 모델들을 막 탄생시켜 우주에 무슨 뭐를 막 탄생시키고 걔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래야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저희 팀의 그 이니시에이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옷을 디자인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 유기농 그 재료로 하는 셰프, 아주 젊은 30 초반의 셰프가 있는데 걔랑 나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음식을 만들고 나는 옷을 만드는데 너랑 나랑 만나서 뭐 할 일이 없겠냐. 옷을 다운도 받는 시대인데 음식을 입으세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런 융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주 유기농 음식으로 입어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협업을 하면 그런 컨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재밌어요. 앞으로 개인들은요 무한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인도네시아 그 보세요. 그 사진 900장 찍어가지고 14억을 팔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또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한두 분? 코인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장 코인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쓰레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유튜브의 방송의 대부분이 쓰레기 방송인 것처럼 코인들의 대부분은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어떤 제재도 안 받고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좋은 양질의 유튜브 방송을 캐치업하고 좋은 코인을 알아내는 거는 정말 그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해보니까 정말 유튜브가 장점도 있지만 폐해가 너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걔를 디스하는 방송으로 한번 떠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폐해가 커요. 네, 네. 한번. 잘 감별해서 들으세요. 근데 교수님 이거 저기 아주 만 명한테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나가는데 좀 괜찮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는 20년 전에 그 이제 협업으로 그 연구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그 모 교수님께서 앞으로 10년 안에 이 석기 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이 직물의 직조 방식, 옷 입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10년 안에. 그러면서 이제 뭐 거미줄을 뿜듯이 이제 그렇게 나노 섬유가 개발이 되고 네네. 이제 그래서 웨어러블 컴퓨터 프로젝트를 좀 이제 2년 동안 좀 네.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업계를 좀 떠나 있다가 지금 이제 이 허브로 조인을 해서 제조 산업 현장을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고 이제 클로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뭐 등장을 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 일러스트로 이제 막 그 그림 실력이 안 되면 메인 생산도 안 됐던 뭐 그런 것들의 간극을 좀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막 그 아주 큰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 그 과제 중에 하나도 제조 산업 현장에 디지털을 좀 접목하는 걸로 이제 그 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업체들이 옛날의 방식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제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제조 방식의 가장 큰 그 포인트 이분들의 제조 공정을 조금 변화시킨다거나 주제가 좀 너무 무겁나요? 그 클로는 뭐 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그 기술도 상당 부분 뭐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이고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뭐 디지털 패션계에 가면 다 클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좋은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클로를 잘 쓰면 좋은 옷이 만들어지나요? 내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클로가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 클로라는 툴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고 잘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자레인지를 좋은 걸 쓰면 좋은 만두가 만들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익히는 건 중요하지만 원래 음식의 맛은 그 만두 본질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클로라는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뭐 플랫폼,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올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치는 원래 본질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그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경험과 아이디어, 상상력들이 클로랑 만났을 때 그것이 시너지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열심히 배운다? 그거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상상력이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클로를 배우는 거 좋아요. 좋은데 본연의 가치.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역이 살아나고 이런 디센트럴라이즈 소사이어티는요. 저도 지금 이제 그 겨울이 지나면 그 영국의 그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제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직도 전통적인 직조 무늬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랑 콜라보를 하려고. 왜냐하면 거기서만 만드는 그 스토리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디센트럴라이즈 된 소사이어티에서는 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업이나 공급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느 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그게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이제 세상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럴수록 제가 아까 자꾸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스페셜리스트가 이럴수록 본연의 내가 가치를 그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가치는 귀천이 없다.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발 전공자가 되면 내 인생이 가발처럼 좀 이상해집니까? 뭐 변기 전공자도 없거든요. 변기를 전공하면 내 인생이 변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좀 남들이 안 돌보는 주위에 내가 좋아했던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게 무슨 뭐 하나도 뭐 단추 하나라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세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소외시됐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진짜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존재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디지털 세상에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 결국에는 이제 교육에서도 탈중앙화 개념이 도입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의 그런 융합적인 부분 또 개인의 능력이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그 가치나 이런 양질의 콘텐츠 좋은 가치를 가진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본연의 가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뭐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우리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굵직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서울 패션 허브 지식 콘서트 7번째 시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